그날 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빗속에서 울려 퍼졌을 때 나는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내 옛 삶마저도 모두 잃었어요. 밤 11시 47분 전화가 울렸다. 평온하던 집안에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유 없이 심장이 저렸습니다. 나는 바닥에 깔린 얇은 요에서 부스스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비틀거리듯 차량 사이렌과 비바람 속에서 질식하듯 끊어졌습니다. 재민 씨 어머님이신가요? 나는 눈을 깜빡이며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네, 저 무슨 일이죠? 중앙병원입니다. 가족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트럭과 정면 충돌해서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응급조치 중입니다. 그 다음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얼마나 숨을 들이켰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언제 전화기를 손에서 놓았는지조차 모릅니다. 다만 온몸이 비처럼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내달렸다는 것만 남아있어요. 외투도 신발도 신경 끈 채 맨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밟으며 몸에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한밤의 병원은 마치 묘지 같았습니다. 백색 네온등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나는 그곳 흰머리 수북한 낡은 외투를 꼭 움켜쥔 채 수술실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콱 조여왔습니다. 그때 젊고 작은 키의 간호사가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죠. 죄송하지만 유감스러운 소식입니다. 아드님은 현장에서 사망하셨고 며느리분도 수술 후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기만은 살아남았어요. 안전벨트를 매서 충격이 약했습니다. 현재 소아병동에서 별도 관찰 중입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기절하지도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심장엔 이미 금이 갔지만 조각나진 않고 천천히 조금씩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아병동에 데려가자 손주가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얼굴,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손에는 여전히 봉제 곰 인형을 꼭 안고 있었죠. 나는 손을 그의 볼에 대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그때서야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어서가 아니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절실했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나였습니다. 장례식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친척들이 와 슬픔 속에 떠나고 나는 삼배수위에 헌수위를 두르고 묵은 회색 한복을 입고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면서 물었죠. 할머니 왜 모두 울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아빠는요? 나는 목이 메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부모님은 하늘로 가셨어. 이제부터 할머니가 엄마도 아빠도 내 전부란다. 무서워 말아라. 할머니가 널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재호야. 첫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망설이며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비는 집만 날려간 게 아니라 내 마지막 여생 속 평온함마저 집어삼키려는 듯했어요. 거울을 보면 내 비어있는 눈동자와 흐트러진 머리칼 속에 결연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귀향만 기다리는 늙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할머니, 엄마, 아직 남은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을 지키는 유일한 수호병이 되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준비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친구들은 텃밭을 가꾸고 체력을 다지며 절에 가 평안을 기도할 때 나는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재우고 아픈 밤을 달래는 일상으로요. 재호는 어릴 적부터 여리디 여려 병치레가 잦았습니다. 날씨만 조금 변해도 밤새 기침하며 깨어났죠. 40도 고열로 앓을 때는 택시비도 없어서 내가 안고 2km를 뛰었습니다. 한밤중 병원엔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젊은 의사는 묻더군요. 할머니세요? 혼자 아기 돌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은 단단히 조여 어지러웠습니다. 할머니 운다면 안 돼. 그 생각뿐이었죠. 어떤 날은 아침도 거르고 기침약을 샀습니다. 겨울이면 낡은 내 옷을 겹겹이 껴입고 유일한 외투는 아이에게 양보했어요. 아이가 편히 잠드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폭풍을 견뎌낸 생존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폭풍은 자연의 것이 아니라 삶이 던진 폭풍이었죠. 나는 아침 식당에서 보조 주방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적었지만 아이가 매일 우유를 마실 수만 있다면 괜찮았어요. 사장님이 묻더군요. 따님이 있어요. 나는 단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주 하나뿐이에요. 하지만 제게는 그게 전부랍니다. 명절이 되면 나는 내게 쓸 돈을 아끼고 절약했습니다. 아이에게 작은 자전거라도 사주기 위해서였죠. 수업 들으러 학교 운동장을 달리는 재호를 보며 나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정말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군요. 할머니, 추워요. 들어가셔야 해요. 삶은 폭풍 같은 고난을 가져왔지만 그 작은 손으로 어제와 다른 내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늦었지만 진정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제 손주는 착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님에 대해 더 많이 궁금해하더군요. 여러 번 친구들에게 묻는 걸 들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저녁도 해줘?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저를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할머니, 내가 착하면 아빠, 엄마 다시 돌아올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아빠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단다. 내 마음속에. 할머니도 그래. 저는 고등교육을 받은 적 없어요. 수학이나 과학은 가르칠 수 없지만 눈물을 닦아주고 재워주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법은 가르칠 수 있었어요. 저는 손주에게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저는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력은 흐려지고 손놀림은 느려졌고 기억력은 앞뒤가 뒤섞이기도 했죠. 어느 날 죽을 끓이다가 냄비를 태워버렸어요. 주방에 타는 냄새가 가득했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손주가 달려 내려오더니 제가 기침하는 걸 보고는 소리쳤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조심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웃으면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었을 뿐이란다. 그날 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오래 앉아 곤히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걸 알았으니까요. 아이는 아직 할머니가 어떤 희생을 해왔는지 모를 뿐이었죠. 하지만 제 가슴은 어딘가 모르게 쓰렸어요. 아무도 보지 못한 작은 상처처럼요.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언젠간 알게 되겠지. 언젠가 저 아이가 아버지가 되면 자기를 위해 온 생을 바친 이의 조용한 사랑을 알게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랄수록 자신을 어둠 속에서 이끌어 주었던 손길을 잊어버린다는 걸. 고등학교 입학 날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새 교복을 입고 단정한 머리,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아이. 저는 창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젠 훌쩍 컸어요. 예전에 엄마를 찾으며 제 다리에 매달려 울던 그 아이가 이제 제 키보다 한참 크더군요. 저는 매년 생일마다 해주던 미역국을 끓이고 상위에 올려놓고 불렀습니다. 재호야, 밥 먹자. 미역국 끓였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방 안에서는 키보드 소리만 딸깍딸깍 들려올 뿐. 문을 열자 아이는 헤드폰을 끼고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다시 부르자 헤드폰을 벗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바빠요. 오늘은 미역국 안 먹을래요. 그거 밍밍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손엔 여전히 숟가락을 들고 있었죠. 부엌은 순간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화나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치게 팽팽하게 당겨진 실이 툭 끊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푹 꺼졌을 뿐이죠. 그때부터였어요. 같이 식탁에 앉는 일이 점점 줄었습니다. 저는 밥을 다 짓고 3번이나 불러도 아무도 내려오지 않으면 결국 차가운 밥상 앞에서 혼자 식사를 했죠. 어떤 날은 겨우 밥반쯤 먹었을 때 방문이 쾅 닫히고 이내 오토바이 소리가 부웅하고 멀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늦었는데.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친구 만나러요. 먼저 주무세요. 친구 만나러. 그 말은 점점 우리 둘 사이 모든 대화를 닫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지분, 수익성, 스타트업 같은 낯선 단어들. 어느 날엔 종이 한 장을 가져와 저에게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기회예요. 일 투자면 3을 벌 수 있대요. 시작은 소액만 있으면 돼요. 저는 숫자만 봐도 눈이 어지러질했어요. 고등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인생은 오래 살았으니까요.
달콤한 말일수록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니?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예전 그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할머니, 우리 이 집 팔면 어때요? 집도 낡았고 좁잖아요. 제가 새 아파트 알아봤는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보안도 철저해요. 우리 거기로 이사하면 더 편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번개가 귀를 때리는 듯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 안 팔아.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집이야. 내가 자란 곳이고 내 엄마, 내 며느리가 여기서 사과를 깎아주던 곳이야. 내가 밤새 널 지키며 열날 때 앉아있던 그 자리란다. 그 아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매달려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기회를 잡아야 하는 시대예요. 그대로 두면 그냥 낭비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업도 모르고 계산도 못하지만 누가 진심으로 날 아끼는지는 알아. 집은 안 팔아.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마라.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가끔은 밤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며 숨기기도 했죠. 어느 날 거실에서 우연히 그 아이의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응, 아직 할머니 명의야. 근데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유일한 상속자잖아. 서명만 받으면 돼. 조금만 기다려줘. 나는 어둠 속에서 찬물 든 컵을 들고 앉아 있었고 내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안고 키웠던 아이 빗속에서 등에 업고 병원으로 뛰었고 내가 굶고 우유를 양보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내가 가진 마지막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 저편에서 멈추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변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더 곁에 둘 수 있을지 그게 두려워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회색 구름이 가득했던 흐린 아침. 손주는 이례적으로 일찍 일어났고 단정히 셔츠를 입고 머리에 젤까지 바른 채 손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었고 손은 차가운 물에 젖은 채였습니다. 노인의 직감 그리고 아이를 키워본 사람의 본능, 그 말이 사랑에서 나왔는지 계산에서 나왔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그 아이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서류와 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죠. 할머니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차례예요. 이 집은 이제 할머니가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높은 가격에 살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한때 나를 천사라고 부르던 그 아이가 지금은 마치 타인과 재산을 나누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집을 팔고 싶니? 할머니, 저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기회예요. 성공하면 할머니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새 아파트도 사드릴게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 오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를 믿어주세요. 나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조명 아래 빼곡한 글씨들이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맨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보였습니다. 상속자에게 소유 자산 일체를 양도함을 동의합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사인 못해. 이 집은 그냥 벽돌과 시멘트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고 내 아버지의 청춘이고 내 어머니의 기억이야. 내가 아플 때 밤새 지킨 자리이고 내가 숯을 쥐고 국수를 들고 시장을 쓸며 내 잠자리를 지킨 세월이야. 하지만 할머니, 아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눈을 치켜떴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셔야죠. 과거에만 매달려서는 아무것도 못 얻어요. 나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침들이 가슴을 찌르는 듯 피는 나지 않아도 숨이 막힐 만큼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강요하진 않을 거야. 만약 내게 나는 그저 그림자, 짐덩이라면 그냥 솔직히 말해줘. 그 아이는 벌떡 일어나 의자를 쾅 하고 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차게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내 가슴을 찢는 천둥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지를 닦다가 재단 뒤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내 이름이 인쇄된 자산양도 계약서 복사본 서명란만 빈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고 있었던 거죠. 단지 내가 마음 약해지기만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그 아이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 내가 좋아하는 새우튀김을 사오고 옛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안 믿으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니야. 사인하고 나면 너마저 잃을까봐 무서운 거야. 그 아이는 입술을 꼭 다물고 펜을 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머니. 이미 약속해버렸어요. 사인 안 하면 저는 다 잃어요. 할머니는 제가 실패하길 원하지 않으시죠?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맑았던 그 눈동자는 이제 불안과 욕망, 두려움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알던 그 아이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오늘 내가 사인하면 다시는 내가 키운 그 아이를 되찾을 수 없다는 걸. 나는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내 사인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약을 먹고 나서 정신이 흐릿했던 나는 아이가 내게 차 한 잔을 건네던 걸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할머니, 은행 서류예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다 써놨어요. 여기만 사인해 주시면 돼요. 나는 흐릿한 눈으로 종이를 봤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별거 아니에요. 라며 마치 어릴 적 잘못해서 혼날까 두려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걸 보고 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류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어제 할머니 뭐에 사인한 거니? 그 아이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대출 서류예요. 제가 다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일주일 후 누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미숙 할머니 되시죠? 저는 서진부동산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주택 양도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15일 내로 이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 앞에 멈춰서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눈이 흐려지고 심장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쿵쾅거렸습니다. 이 집을 난 한 번도 판 적 없어요. 동의한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 서명,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선명한 글씨.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발목을 붙잡고 깊은 구덩이로 끌어당기는 듯했습니다. 손주는 집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사흘 뒤 겨우 돌아왔을 때는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듯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단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니? 그 아이는 헛웃음을 지으며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3개월 안에 3배를 벌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집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금방 다시 사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사라졌어요. 계약금도 다 사라졌고요. 제가 따로 빚까지 내서 자격을 샀는데 지금은 집이 없으면 사기죄로 고소당한대요.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세 가족 아들,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주 함께했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넌 돈만 잃은 게 아니야. 넌 너 자신을 잃었단다. 할머니는 가난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담보처럼 여겼다는 그건 참을 수 없어. 나는 그 집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그 아이가 자는 사이 혹은 자는 척하는 사이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작별 인사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장의 쪽지만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생각했단다. 많이 주면 언젠간 돌아온다고. 하지만 많이 줄수록 사람은 있더라. 언젠가 그걸 빚졌단 사실조차도
사흘 후 그 아이가 다단계 사기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보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정말로 할머니를 사랑했던 적이 있다면 꼭 기억해라. 누군가 용서하는 건 약해서가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울 눈물조차 없어져서 그저 조용히 떠나는 거란다. 그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내가 평생 지키려 애썼던 세계에서 피멍든 마음을 안고 한 걸음씩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경찰서를 나섰을 때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빗방울 마치 하늘이 마지막 남은 상처를 씻어내주는 듯한 감촉이었습니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도 없는 빈자리. 마치 삶의 마지막 줄이 뚝 끊어진 듯한 공허함. 나는 바닷가 외곽의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소박한 방,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와 짭조름한 바람이 스며드는 곳. 전화벨도, 할머니, 부르는 소리도, 늦은 귀가에 불안해할 이유도 없는 곳. 매일 아침 나는 해변을 걷고 조개 껍질 몇 개를 줍습니다. 점심엔 단순한 밥상, 국 하나와 나물 조금. 밤이면 책을 읽습니다. 예전엔 시간 없어 넘기지 못했던 책들을. 아무도 외롭지 않냐 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굳이 대답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내게 없었던 건 가족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평온한 한 조각 자리였다는 것을. 나는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떠나간 후에도 남은 건 나였습니다. 어느 날 엽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의 주소는 없었습니다. 단지 정성껏 눌러 쓴 문장 하나만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때 할머니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세상 어딘가에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게 한 번만 눈길을 주세요. 나는 엽서를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증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어떤 상처는 사과도 용서도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나는 이미 용서했어요. 놓아주는 것으로요. 어느 날 오후 나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붉게 물든 바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차 한 잔을 따르고 옆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놓았어요. 세 사람, 나, 내 아들, 며느리. 젊은 시절 옛집 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만족의 미소도 슬픔의 미소도 아니었어요. 그저 마침내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다는 조용한 실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도 속은 할머니도 아닌 남은 생을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며 동정도 바라지 않는 그저 한 사람의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바랄 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면 빈손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눈빛으로 떠날 수 있기를. 왜냐하면 나는 사랑했어요. 온 마음 다해. 상처도 받았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살아왔어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나머지는 바람에게 맡기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집을 잃은 것도 변해버린 손주도 아닙니다. 가장 쓰라린 건 사랑이 가벼워졌다는 것, 효심이 오해되었다는 것, 희생이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랐을 뿐이었죠. 하지만 사랑은 훈육과 한계를 동반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가벼워질 때 욕심은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가치를 흐리게 만들죠. 이 이야기는 또한 알려줍니다. 효도란 화려한 말이나 물질적인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전 세대가 감내했던 희생을 존중하는 태도 속에 있다는 걸요. 할머니를 위해서 라는 한마디도 그 안에 진심이 없다면 결국 이기심을 포장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할머니는 원망도 복수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강했기에 어떤 상처는 사과도 용서도 필요 없다는 걸, 그저 놓아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남은 삶을 고요하게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다림 없이, 후회 없이. 왜냐하면 그녀는 사랑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니까요.